뭐 제일 중요한 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는 내가 저렇게 되고 싶어. 나는 저걸 가지고 싶어. 난 저게 너무 좋아. 이런 아주 간단한 어떤 소망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동기잖아요. 근데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원하고 어디를 가고 싶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제일 멋있어 보이느냐에 대한 거를 어떻게 안 가보고 체험을 안 해보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체험을 많이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체험은 그리고 최대한 자유로워야 되죠. 그러니까 박물관은 체험이라기보단 사실은 경험이고요. 체험은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를 알게 된다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남으로부터 온 목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목표를 만들어내는 게 체험인데, 그러니까 캠프도 가봐야 되고 미술 활동도 해봐야 되고 음악도 좀 해봐야 되고 여행도 가봐야 되고, 근데 분명히 그러면 그 와중에 아이들이 이렇게 됩니다. 아, 정말 저 사람은 멋있다. 저 일은 너무 멋있어. 저 일은 너무 괜찮아.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게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어느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든 그게 돼요.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만약에 뭐 어디를 갔는데 그쪽에 있는 뭐 우주비행사가 너무 멋있게 보였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천문, 기상, 우주 뭐 이쪽에 관련된 걸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 보였다. 저는 심지어 대학생들한테도 저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제일 좋은 건 네가 어떤 사람이 제일 멋있어, 그걸 생각하라고 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제일 멋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동기부여하기가 제일 유리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학교도 많이 데려가 봐야 되고 직장도,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할 때 쭉 뿌려놓고 그 중에 하나 걸리면 좋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잖아요. 그게 내 아이의 인생에서 내 아이가 동기부여되는 무언가예요. 저는 선생님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쪽지를 하나 주면서 교무실에 가서 이 물건을 가져와라. 거기에 어떤 다른 선생님한테 받아와라. 그래서 쪽지를 줬는데 그 선생님이 준 쪽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출석부 가져오라는 얘기였어요. 무슨 서류 받아오라는 얘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멋있는 사람이 나한테 준 메모지니까 안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교수님이 더 멋진 거예요. 기업의 상무 하나도 안 멋있어요. 뭐 멋진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하고 있는 선배도 안 멋있는 거예요. 사실 훨씬 더 유명세도 있고 힘도 센 분인데 저는 제일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가, 이 모습이 유지되는가 봤더니 저는 가르치는 행위가 너무 좋은 거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동기부여는 명사로는 절대로 안 돼요. 동사로 동기부여 되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무언가 힘을 동기라고 하는데, 움직인다는 건 행위죠. 그러니까 선생님, 교사가 꾸밀 수는 없어요. 동기부여 안 돼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 이건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명사화된 직업을 꿈으로 자꾸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를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동기를 잘 찾기 위해서는 아이가 어떤 행위에 가장 동기부여되느냐,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어떤 행위에 가장 동기부여를 하는가를 보시면 전혀 다른 관전 포인트가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감독님들은 사실은 무언가를 담아낸다라는 행위에 있다면 그분들은 카메라 감독이 아니고 다른 담아내는 일에 얼마든지 또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의외로 사진하는 분들이 전혀 엉뚱한 일에서, 혹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나 남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담아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묘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우리 주위에 인간을 둘러싸여 있는 수백 가지의 동사 있잖아요. 그 동사를 기준으로 내 아이를 쳐다보시면 내 아이가 무엇에 가장 열중하고 거기서 몰입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방송국, 학교, 직장, 아니면 교사, 아니면 의사, 이렇게만 한다면 심지어 의사 내부에서도 수백 가지의 다양한 직군과 직종으로 나뉘고, 같은 운동선수라도 훨씬 더 다양하게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해설하는 걸 좋아하는 애는 야구 선수가 되는 것보다 야구 중계방송을 이렇게 진행하는 캐스터가 되면 더 잘하겠죠.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무언가를 해설하는 걸 좋아하는 걸 굳이 야구를 안 하고 다른 쪽에 있다가도 야구라는 것을 통해서 그게 또 구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그걸 좋아할 리도 만무해요. 그런데 내 아이가 좋아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이한테 어떤 경험을 시키는가가 조금 더 이렇게 관전 포인트가 생기고 좁혀지는 게 가능해요. 공부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공부든 뭐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가 좋은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목표랑 계획을 혼동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수학 3장을 마친다. 이건 목표예요. 계획이 아니에요. 계획은 그 목표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목표와 계획을 혼동하지 않게 도와주는 정도가 부모가 좋은 공부법에서 첫 번째로 해줄 수 있는 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대부분 목표를 세워두고 목표를 던져주고 그게 아이한테 계획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 오늘까지 뭐뭐 해 라고 얘기를 하고 끝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강압적인 목표를 계획으로 던져줄 바에는 차라리 훨씬 더 작은 언어를 구사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1장의 3분의 1을 해볼까? 정말 어린아이들한테는 이런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컸는데도 그걸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법은 본인밖에 못 만들어요. 이게 게다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거든요. 왕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를 해보면 사람이 어떤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 양의 차이들이 의외로 꽤 큽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는 약간의 난독증이 있어요. 근데 이 난독증이라고 하는 건요, 난독의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증이라고 하면 난독증이 있는 사람, 난독증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만 우리 모두는 난독의 정도, 그러니까 읽기를 어려워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종이를 말아서 글을 읽으시면 너무너무 답답하죠. 왜? 옆에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가 넓어지거나 좁혀지는 정도가 너무 심하면 그냥 난독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독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우리가 시각이 아예 안 보이면 시각 장애라고 하지만 저도 안경을 썼지만 시각이 장애의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의외로 난독의 정도가 꽤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을 때 한꺼번에 쭉 속독을 못해요. 저는 속독을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천천히밖에 못 읽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그래서 속독학원이 한참 유행했을 때 친구 따라 속독학원을 갔는데 그 선생님도 너는 안 되는 애라고, 굳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아마 그 선생님은 거의 40년 전에 본능적으로 얘는 속독을 해도 나아질 수가 없는, 속독이라는 게 불가능한 애구나라고 아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난독증의 정도를 검사하진 않으셨겠지만, 근데 저는 지금도 그래서 문서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또박또박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읽으니까 일찍 지치죠. 일찍 지치니까 저는 과목을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30분 이상 같은 공부를 거의 못해요. 3, 40분마다 자꾸 바꿔요. 심지어 대학교 다닐 때도 옆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넌 집중력이 제로에 가까운 애라고. 왜? 자기는 2시간 동안 한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30분이나 40분마다 자꾸 내용을 바꾸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맞았던 것도 아니고 제가 틀렸던 것도 아니고 양쪽 다 자기의 그냥 기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분마다 뭘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게 두려워요. 근데 그런 얘기를 너무 용감하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자기의 성공의 신화가 너무 강하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의 그 맞는 법이 대의는 맞는 것 같아요. 뭔가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그런데 특정한 숫자나 특정한 지점에 너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젠 자기한테는 안 맞는, 심지어 잠도 그래서 몇 시간을 자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자기한테 맞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6시간이에요 7시간, 6시간 그 사이가 저한테는 최고의 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잤던 거고요. 제가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력과 재능으로만 설명하기엔 인간이 너무 복잡하고 미묘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방법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서론부터 써야 잘 쓰는 사람이 있고요. 논의 부분을 먼저 쓰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논문을 읽을 때 논의 부분을 읽고 처음에 가야지
그래야 논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마찬가지로 글을 또박또박밖에 못 읽으니까 뒤에 논의에 아주 요약된 내용을 먼저 읽고 처음부터 읽어야 이게 종잡을 수가 있지. 처음부터 아주 미시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읽으면 저는 정신을 못 차려요. 기사도 5줄짜리 요약이 있고 본문이 있죠. 그리고 헤드라인이 있고 부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목만 딱 보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제 정도는 읽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약 정도 읽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읽고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축약의 정도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제목만 읽어도 뭔가 딱 감을 잡는 사람들은 대신 개념을 쉽게 잡았기 때문에 본문에서 오히려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목 보고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본문을 또박또박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대의는 잘 못 잡아도 그 안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잘 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스타일들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공부법으로 표준화시켜서 사람들이 공부합니까? 그건 사실은 오히려 더 인간을 단순하게 보는 행동이겠죠.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두 번째 분명해요. 너한테 맞는 공부법은 너만 알 수 있는 거니까 누가 나한테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면 난 공부 잘할 수 있더라는 그런 생각만큼은 아이가 안 가질 수 있도록 아이에게 용기를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대학교를 안 가신, 심지어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가신 부모님들이 많았던 저희 세대에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자기 공부법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자기 공부법을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벌써 여기서 첫 번째 오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아이가 무슨 전교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주 최상위권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힘들어할 때도 있고 어려워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싫어할 때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가 좀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아이가 자기의 공부하는 스타일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으로 나중에 일도 하는 거고 그 방법으로 나중에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남의 시스템으로 하게 된다는 건 마치 컴퓨터를 딱 새로 사놨는데 옛날에 쓰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딱 떼어서 새로운 컴퓨터에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대충돌이 일어나요. 새 컴퓨터잖아요, 아이는. 그러니까 얘의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아마도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20대 중반이나 후반, 심지어 30대에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이가 19, 20살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모님들이 심지어 금전적인 것들도 너무 그렇게 19살, 20살 때까지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아이가 마치 20살 넘으면 아이는 다 탈진해버린 굳이 그런 상황을 만드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미국에 사는 교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려요. 미국에 사는 교민들, 한국에 사는 한국 부모들이랑 똑같아서 내 아이가 하버드를 갔다, 내 아이가 스탠포드를 갔다, 아니면 명문 주립대를 갔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하버드에서는 장학금을 안 주는데 그거보다 좀 자기가 봤을 때 레벨이 낮은 대학에서는 장학금을 줍니다. 그럼 한국 부모들은 아낌없이 장학금 없이도 더 위에 있는 대학을 보내요. 근데 이건 되게 큰 실수예요. 아이가 정말 잘 가고 싶은 걸 20대 중반에 찾았을 때, 그때 아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때 부모는 이미 아이에게 모든 등록금을 소모하고 난 다음이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제 계속 배워야 돼요. 30대가 아니라 40대, 50대, 60대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50대일 때까지는 25가지 배운 걸로 나머지 25년을 썼다면 지금은 100살까지 사니까 50대까지 배운 걸로 나머지 50대까지, 심지어는 더 끝까지도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주공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데 쓰는, 혹은 배우는 걸 위해서 또 체험해야 되는 그 비용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해 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주만 생각을 하잖아요. 20살이 끝나면 내 아이가. 그것도 되게 심각하게 돌아볼 문제예요. 단기적으로는 라이벌은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장기적으로는 라이벌이 독이에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힘을 낸다는 건 뭐냐면 쟤를 이겨야지, 쟤를 넘어서야지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상대 비교에서 우위에 있고 싶은 그런 욕구를 자극을 해요. 그게 단기적인 힘이에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라이벌이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식의 경주를 하기 시작하면 초반 레이스에서는 힘을 내거나 막판 스퍼트에서는 힘을 내는데 이걸 계속하게 되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마라톤에서도 초반에 지나치게 상대 선수와 집착을 해서 얘랑 뭔가를 하게 되면 두 선수 다 뒤처지게 돼 있어요. 차라리 페이스메이커를 앞에 두고
페이스를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페이스메이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흐름을 만들어내는 롤 모델이 있는 건 또 괜찮아요. 페이스메이커는 라이벌이 아니거든요. 쟤를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페이스메이커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라이벌을 만들지 롤 모델을 만들지 않아요. 엄친아는 롤 모델이 아니에요. 그건 라이벌이죠. 왜냐하면 라이벌은 기본적으로 경쟁과 심지어는 시기와 질투까지도 포함하는 게 라이벌인데요. 롤 모델은 그렇기 때문에 나랑 같은 시대를 산 동기들은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딱 붙어 있는 애랑은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질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롤 모델은 뭐냐? 나보다 앞서간 사람이에요. 나보다 5살이든 10살이든 많은 사람들. 뭔가 어쨌든 지금 나랑 같은 트랙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롤 모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라이벌만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단기적인 힘을 내서 바싹 뭔가를 하는 집중하는 모습을 부모한테 보여주면서 부모가 그걸 계속 받아먹죠. 거기에 서로 도취가 돼요. 그런데 장기적인 레이스를 한다면서요. 그리고 이 공부의 습관이 상당 부분 이후의 일과 또 다른 공부의 평생의 공부의 습관과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의 습관이니까. 그렇게 치자면 라이벌을 만들어서 쟤를 이겨라고 공부하는 것만큼 아이를 단명하게 만들거나 중도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라이벌이 누가가 만든 거예요. 대부분 부모가 만든 거예요. 아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젠 그 라이벌을 누가 제시해주지도 않는 게 대부분의 나중의 상황입니다. 대학 들어갔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야, 너 쟤는 이겨야 돼 라고 얘기할 거예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혹은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뭔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또 너의 라이벌은 쟤라고 얘기할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아이한테 정말 괜찮은 롤모델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사람이 일단 첫째로 큰 결과를 만들려면 큰 변화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서 그렇게 큰 변화를 유도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큰 변화가 가장 먼저 불러오는 건 스트레스예요. 사람이 약간만 변화가 일어나도 사실은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상황이나 맥락에 굉장히 민감한 인간은 아주 작은 미묘한 변화에도 반응하게 돼 있어요. ADHD로 고생하는 친구들이요. TV를 이렇게 빈방에서 보면 의외로 일반적인 정상적인 아이들과 TV를 시청하는 패턴이 비슷해요. 그런데 ADHD 아이들은 달력, 시계, 꽃병 이렇게 TV주에 뭔가 들어가고 차기 시작하면 ADHD 아이들이 TV에 집중을 하지 않고 계속 달력, 꽃병, 그 다음에 시계를 자꾸 쳐다보면서 TV에 대한 기억력이 떨어져요. 심지어는 ADHD와 같이 주의력이 결핍돼서 행동의 장애까지도 일어나는 친구들이 TV만 있는 상황에선 정상적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는 건 바꿔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변화를 항상 무언가가 더 들어간 변화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무엇이 빠져진 변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거고. 아이가요, 공부할 때 사실은 우리나라 아이들의 공부방은 너무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간은요, 내가 집안에 들어와서 모든 걸 누리기 위한 공간이 돼버려서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 방은 정신없어요. 집도 들어가면 정신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에 비해서 유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면 집에 뭔가 별로 좀 적다는 느낌이 들죠. 그게 삶의 행복까지도 연결되는 미니멀 라이프인데 무슨 얘기냐, 덜어내세요. 그게 변화예요. 내 아이 방에서 무언가 하나를 치워라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의 집중력이 향상돼요. 왜냐? 덜 쳐다보게 되고 덜 혼란스럽거든요. 책에서도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절대로 멀티태스킹 못해요. 제가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부모 편을 안 들고 아이 편을 들어요. 딱 하나,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더 잘 된다. 이건 절대 아이 편 안 들어줘요. 단호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껌 씹으면서 단어 외워도 껌 안 씹은 상태에서 단어 외울 때보다 단어 암기력이 떨어지는데요. 인지심리학이 수십 년 동안 밝혀낸 중요한 사실, 정말 중요한 사실들 아마 100가지 안에 들어간다고 보셔도 무방할 거예요. 인간은 멀티태스킹 못한다. 멀티태스킹은 그래서 악마다. 제가 주위에서 본 거와 실제로 관련된 논문을 좀 보면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요, 이 잠을 죄악시하는 게 아이가 고등학교 생활 전에 청소년기 초반부에 특히 이제 사춘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시점에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잠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때 특히 엄마들이 옆에서 계속 보면서 시체처럼 거의 10시간 넘게 자는 아이를 보면서 그때 잠에 대해서 아주 경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많이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때 아이가 청소년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정체성도, 그 다음에 성적인 어떤 측면도, 그 다음에 이렇게 호르몬계의 변화도 계속 받으라면서
이게 아이들의 잠이 확 늘어나면서 그때 시체처럼 자고 있는 아이에 대한 그 미움에 대한 잠과 지금 아이가 공부하는 시점에 대해서 취해야 되는 잠의 양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었던 일본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지금 그걸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치인들을 미워하는 것과 지금 일본에 사는 내 일본 친구를 미워하지 않는 거 구분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둘 모두 일본인이지만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데 잠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내가 잠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지금 내 자녀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가를 오히려 안 보게 만드는. 단언컨대 첫째, 사람마다 적정한 수명의 양의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15시간 자야 되는 사람은 없어요. 1시간만 자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자야 좋은 건가요? 라는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최소한 몇 시간을 자야 그 다음날 최고의 퍼포먼스를 하는가. 이걸 스스로 알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뛰어나게 일하는 사람,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은 잠을 줄여서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바보 같은 짓을 안 합니다. 왜냐? 분명히 머리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6시간은 자야 되는데 3시간밖에 못 자고 갔을 때 더 결과가 그 3시간만큼 덜 잔 게 아니라 30시간 해도 그걸 메꿀 수 없을 만큼 결과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불편감. 그리고 6시간 제대로 자고 난 다음에 맑은 물을 들어갔을 때 쏙쏙 들어온다는구나 라는 그 즐거움, 쾌감. 이 두 개의 경계선이 명확하기 때문에 잠을 그만큼 자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도 않고 아예 없다면 그러면 잠을 계속 못 자면서 몽롱한 상태에서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그리고 그 사이클은 계속 반복이 되겠죠. 어중간한 상위권에 비해서 최상위권 애들이 가지는 특징이 바로 뭐냐? 이타적이에요. 이건 역시 저희 인지심리학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에서 밝혀온 사실이에요. 이타적인 아이가 공부도 잘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눈으로 집어넣을 때나 귀를 통해 넣을 때보다 입으로 말하고 글로 쓸 때 8배 정도 학습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계속 보고 난 다음에 귀를 계속 듣고 난 다음에 알고 있다는 느낌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아는 양은 그렇게 마찬가지로 똑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대부분 날아가요. 사라지거나. 근데 친구한테 설명하면요.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가 금방 알게 돼요. 분명한 건 세상엔 2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남들한테 설명을 못하는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남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인지심리학의 입장은 단호하죠. 두 번째만 지식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에 내가 당한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막히게 하는 상대방이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내 말을 귀신같이 알아듣는 애는 내 설명이 아주 안 좋거나 엉망이라도 그걸 알아듣으니까 나한테 도움이 안 되죠. 그러면 이타적인 아이와 이타적이지 않은 아이 중에 누가 더 자기보다 공부를 많이 못하는 아이의 질문에 대답을 해줄까요? 이타적인 애가 그렇죠. 그 연결고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아이들은 혹은 이타적이지 못한 아이들은 자기한테 도움되는 애들 혹은 자기랑 비슷한 애들끼리만 얘기를 해요. 근데 직장에서도 이 룰은 정확하게 일치해요. 자기 말을 귀신같이 알아듣는 전교 2등이나 자기 밑에 있는 바로 옆등수 같은 애들이랑만 대화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화를 하면 말 안 해도 알지? 알아요. 툭툭툭 하죠. 나중에 보면 다 펑크나 있죠. 근데 신입사원이 와서 물어봐도 야 그건 이런 거고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걸 해주는 부장님들은요 의외로 거의 모든 종류의 설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타적인 사람이 다 지혜로워지진 않죠. 하지만 이타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혹은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도 설명을 기꺼이 해주는 경향성은 이타적이기 때문에 더 높아지겠죠. 그 가능성은 그때 인간이 자기가 아는 게 별로 없구나. 이건 전혀 내가 모르고 있었던구나 하는 것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발견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 이타성이 사람을 똑똑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들은 이기적이다라고 가르치죠. 이타적이다라는 것을 이건 부모가 가르쳐줄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인류는 이기적이고 능력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눈을 계속해서 지켜왔어요. 이타적인 사람은 유능하든 무능하든 나한테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이기적인 것들은 유능하면 나한테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계는 지금까지 30만 년 동안 유능하고 차갑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오랫동안 못 버티게 계속 주시를 하고 있으면서 걔네들의 힘이 약해졌다를 기다렸다가 걔가 힘이 약해지면 한 방에 훅 보내는 그게 우리 인류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가장 생존력이 떨어지는 경쟁력 떨어지는 아이를 경쟁력만 강조하면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